자, 이번 시간에는 528페이지예요. 담보물건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먼저 담보제도는요, 채권 회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담보제도라 그래요. 이 담보제도의 종류는 거기에 보다시피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했는데, 여기 인적담보란 것은 사람의 능력 또 사람의 책임 재산 전체에 대해서 담보, 즉 안전장치를 말하는 것이죠. 예컨대 보증인 제도라든지 보증채무, 또 연대채무, 뭐 불가분 채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 사람을 채무자 지위라든지 책임 재산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에 대한 안전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걸 우리는 인적 담보 이렇게 표현해요. 이 대표적인 게 보증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증인 제도 있죠. 연대 보증, 아니면 보통 보증, 이 보증인 제도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적 담보라는 것도 있죠. 물적 담보. 이것은 물건의 가치를 특정된 물건의 가치를 이제 안전장치로 채권 회수하는데 도움을 받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담보물건 제도죠. 그죠? 뭐 유치질권, 저당권, 우리 민법에 있는 담보물건 있죠. 민법상의 담보물건이라든지 또는 특별법상의 담보물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같은 것, 이런 것 등을 말한다. 그죠?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는 담보제도라고 합니다. 담보제도.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물권법상의, 즉 민법에 있는 물권법상의 담보물건 제도를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담보물건의 본질은 당의 물건의 교환 가치를 지배함으로써 채권의 회수를 안전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가치권, 그러니까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치권을 선주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물권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담보물건의 성질하면 성질은 가치적 성격을 지배한다 해서 가치권의 성질, 즉 물건의 가치를 지배하는 그러한 성격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인의 물건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타물권이죠. 그죠? 이러한 두 개의 기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담보물건에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요, 모든 담보물건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적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그걸 우리는 공통적이다 해서 통유성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담보물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담보물건의 통유성.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종성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수반성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물상대위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는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담보물건이라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성질인 통유성이다. 부종성이라는 것은 돈 받을 채권인 피담보 채권, 돈을 받을 채권이 존재해야 담보물건이 성립한다. 그래서 돈 받을 권리가 없어져 버리면 담보물건 자체도 함께 사라집니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종성의 성격, 거기에 529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부종성은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전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성격이에요. 피담보 채권. 자, 돈 받을 채권이 담보되어지는 채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만 담보물건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수반성. 수반성이라는 것은요, 피담보 채권을 존재를 전제로 하니까 만약에 피담보 채권, 이 채권을 양도 이전하게 되면 당연히 저 담보물건도 함께 수반하여, 이 말이죠. 수반하여 함께 양도 이전된다.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이 양도 이전되면 함께 이전되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수반성이에요. 물상대위성은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당해 담보물권의 대상인 그 물건이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당해 담보물권이 소멸될 운명에 처했을 때 그 담보물권을 설정한 사람이, 설정해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담보물권을 설정해 준 그 사람에게 그 물건이 없어지는 대신에 가치가 변형되어서 저당권 설정자처럼 담보물권 설정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발생했다는 거야. 그러면 당해 물건이 없어지는 대신에 담보물권 설정자한테 가치 변형물로서의 권리가 발생했다면 그 권리 위에 이 담보물건이 그대로 존속하는 성격. 이 물건 위에 있던 그 담보물건이 그 물건에 대신되는 위치인 가치 변형물 위에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성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용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당해 담보물권의 대상인 물건이 가치가 변형되어서 존재하는 권리, 그것을 가치 변형물이라고 그래요. 보통 가치 변형물은 권리로 나타납니다. 이 권리 위에 존속한다라는 성격입니다. 이게 물상대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치 변형물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여기는 수반됩니다. 이렇게 물상대위성. 이것은 왜 인정하려고 하냐 하면 당해 담보물건이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이 효력이 인정될 때 이 효력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요 목적으로 물상대위성이라는 이러한 성격을 인정해요. 그래서 당연히요, 물상대위성이라는 것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는 담보물건에서만 물상대위성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네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는 담보물건에서만 물상대위성이라는 성격이 인정된다. 이렇게요.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그 다음 불가분성이요. 이 불가분성은 피담보 채권, 즉 변제받을 채권이 일부 변제된다 하더라도 담보물건은 처음의 그 담보물건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예요. 일부 변제되었다고 해서 담보물건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불가분성이에요. 담보물건은 쪼개질 수 없다. 나누어질 수 없다. 이게 불가분성이라 그래요. 즉 피담보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는 그 담보물건은 처음처럼 그대로 존속한다. 이게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나누어지지 않는다. 채무가 채권의 완제가 될 때까지 담보물건은 나누이지 않는다. 이런 성격이다. 그죠? 이런 성격. 이게 불가분성.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성격을 이해를 꼭 해 두셔야 돼요. 부종성 때문에 수반성이 있죠. 그렇죠. 왜? 부종성,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담보물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었다 하면 당연히 담보물권도 따라가야겠죠. 함께 따라줘야 된다. 이게 이제 부종성과 수반성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물상대위성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건에 있어서 우선 변제적 효력을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물건이 없어져서 담보물건이 소멸될 운명에 처했더라도 그 물건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가치 변형물이 담보물건 설정자한테 그대로 존속한다면, 그대로 취득하게 된다면 그 가치 변형물 위에 담보물건을 그대로 존속시켜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 불가분성은 피담보 채권이 완전히 변제될 때까지는 그 담보물건이 나뉘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성격을 갖는다. 그죠? 자, 요것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성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530, 531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죠. 이러한 담보물건의 효력은요, 기본적으로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가지려고 이 담보물건을 설정합니다. 우선 변제. 즉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고 또
순서, 후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순서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죠? 이것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권의 우선 변제입니다. 이때 이 채권을 뭐냐? 담보물권에서 보호되는 채권이라 해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죠. 피담보 채권의 우선 변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뭐예요? 경매권 인정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경매권 인정 되겠죠. 이걸 통해서 우선 변제를 실현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다만 우선 변제, 우리 민법상 우선 변제는요. 질권이나 저당권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이건 인정되는데 이에 반해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무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왜? 무상대위성, 우선 변제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성격이 바로 무상대위성이니까 유치권에서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자, 이거 따라주셔야겠다. 그 다음에 유치적 효력이 있습니다.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은 당의 물건을 꽉 쥐고 있다. 즉 다른 사람한테 담보 물권의 대상 물건이 다른 사람한테 안 넘어가고요. 담보 물권자가 스스로 꽉 쥐고 있다라는 효력입니다. 이 유치적 효력은요. 유치권이나 질권에서는 유치권자가 꽉 쥐고 있죠. 질권자가 꽉 쥐고 있죠. 다른 사람한테 안 내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는 인정되지만 저당권에서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당은 설정자가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에서는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수익적 효력 볼까요? 세 번째. 담보물권에 수익적 효력이 있는가? 자, 원칙적으로요. 우리 민법상으로 유치권이라든지 질권이라든지 저당권에는 당의 목적물을 스스로 사용하여 담보물권자가 이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모두에 수익적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만 우리 민법에요. 전세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좀 했죠. 전세권은 용의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이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 담보물권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세권자가 스스로 전세 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물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세권은 이 담보물권 영역에서는 여기서는 수익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이런 것도 있어요. 추급적 효력이 있는가? 이 추급적 효력이라는 의미는 일단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추급적 효력이라는 것은 당의 담보 목적물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을에게로 그 물건이 이전됐다. 소유권 이전돼 버렸다. 라고 하면 이 담보 물건이 그 물건의 이전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서 그 효력이 미친다. 라고 하면 추급적 효력을 인정한다 그래요. 예를 들면 질권이나 저당권의 경우는요. 질물인 대상 동산이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된다든가 또 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갑의 소유에서 을의 소유로 이전된다라고 하면 질권이나 저당권의 효력은 그대로 따라가서 미친다는 거예요. 즉 갑에서 을로 넘어간 물건이 이전됐더라도 그 을이 보유하고 있는 그 동산이나 부동산의 질권이나 저당권이 그대로 따라가서 지배력을 미치고 있다. 이걸 뭐라 하냐? 추구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가서 미친다. 그래서 질권이나 저당권에서는 추구표가 인정될 수 있지만 유치권의 경우는요. 유치권의 경우는 유치권자가 당의 목적물인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돼 버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의 선임 요건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선임 요건에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할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치권에서는 추구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의 의미, 즉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구별할 수가 있어야겠어요. 예컨대
담보물권의 효력에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담보물권이 나누어진다. 그죠? 즉 질권이나 저당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보장되지만 법적으로, 그러나 유치권에서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치적 효력에서는 유치권과 질권에서는 우선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당의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적 효력에서는 우리 민법상의 유치질권 저당권 모두가 당의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행사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는 수익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상의 담보물권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전세권자 스스로 그 전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수익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 다음 추급적 효력. 추급적 효력은 물건이 이전됐을 때, 즉 물건을 보유하는 사람의 당사자가 이전되어 물건이 움직였다 하더라도 당의 담보물건이 따라가서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면 이건 추급 효력을 인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질권이나 저당권의 경우는 당의 동산이나 당의 부동산이 권리자가 바뀌더라도 그 물건에 따라서 그대로 그 효력이 미치고 있다. 그러나 유치권에서는 당의 목적물을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에 유치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추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죠. 자, 요 네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좀 이해를 해 두시고 안 되면 숙지를 해 주셔야겠어요. 이렇게요. 자, 이게 뭐냐? 지금까지 했는 게 바로 담보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다. 일반적인 내용이다. 꼭 알아두셔야겠죠. 전체적으로, 그죠? 자, 그럼 이제 유치권으로 구체적 개별 권리를 보죠. 우리 민법상 첫 번째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320조에 보면 유치권의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 보죠. 320조. 자, 532페이지에 있죠? 자,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요? 요건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건. 그죠? 따라서 유치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요건과요. 우리 민법에 유치권이 인정됐을 때 유치권자한테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가라는 효력, 즉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요. 자, 그럼 먼저요. 유치권. 일단 법적 성질 한번 볼까요? 유치권의 성질은 이것은 자, 이건 알아두셔야겠죠. 법의 요건을 다 정해놓고요. 정해진 그 요건만 갖추기만 하면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한다 해서 담보물권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성립하는 담보물권이다 해서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래요. 법정 담보물권요.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요. 그 물건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유가증권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즉 유치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담보물권 통유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유성 네 가지가 있는데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있었는데요. 이 중에 유치권이란 담보물권의 통유성에는 하나가 빠져야 된다. 그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물상대위성은 제외됩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것은 인정되지만 어디에요? 유치권의 통유성이 있어요. 그러나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다. 우선 변제 효력이 없다. 그래서 물상대위성은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유치권의 기본적 성격입니다. 그러면 법정 담보물권이니까요. 여기에 유치권은요.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일지라도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할 수 없어요. 등기를 할 수 없다.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된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요. 유치권이 나타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자, 이런 성격. 요 성격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겠다. 그죠? 이렇게. 요게요. 유치권의 성질 해가지고요. 법정 담보물권이다. 요걸 전제로 해서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보죠. 유치권의 성립 요건 53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죠. 대상물. 여기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리고 유가 증권까지도 우리 민법은 인정하고 있고 이때 동산, 부동산, 유가 증권은 전부 타인 소유의 것이어야 됩니다. 동산, 부동산, 유가 증권 할 것 없이 전부 타인의 것이어야 한다. 이런 성격을 뭐라 그래요? 타물권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타물권이다. 유치권도 역시 타물권입니다. 타물권의 성질을 갖는다. 자, 두 번째. 이 타인의 소유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을 일단 점유를 또 해야 되죠. 점유. 이때 점유는요. 적법한 점유로서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다 인정됩니다. 점유를 해야 한다.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좋다. 다만 여기 간접 점유에서요. 조심할 거 뭐냐면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하게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입니다. 여기에 간접 점유예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는 이것은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간접 점유였어요. 물론 여기에 적법한 점유해야 한다. 이 말은 이것은 유치권 성립이에요. 불법 점유자에게는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점유자에게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전제로 하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했는데 이 점유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대단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채권 발생이 어디서 발생해야 되냐면 점유와 관련해서 채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채권 발생 근거지입니다. 채권의 발생은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발생해야 한다. 이게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연관계다. 이렇게 해요.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연관계에 있어야 한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의 성질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연관계. 자, 여기에 그러한 결연성이 인정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인정되면 유치권 성립. 만약에 인정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결연관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재 535페이지에
거기 보면 결연관계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을 정리해 뒀어요. 인정되는 것,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인정되는 것, 이게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결연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이에요. 인정. 그 다음에 보수 채권요. 보수 청구권. 수리비를 했다는 거야. 수리비 청구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결연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연관계이기 때문에 이 권리가 발생한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즉 부정되는 거예요. 권리가. 즉 결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에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것은 인정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연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유치권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권리금 반환 청구권요. 이 권리금 반환 청구권도 당사자가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당의 임차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연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요. 또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요. 결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반드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결연관계 인정되는 채권일 것. 그죠? 그래야 유치권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건이 뭐냐? 바로 이 성립한 채권이, 즉 당의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변제기.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제기 도래할 것. 변제기. 이 채권이 변제기 도래해야 돼요. 이 변제기 도래해야 할 것은요. 저당권과 질권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저당권, 질권. 여기에서는요. 변제기 도래란 것은 경매 실행할 수 있는, 경매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요건이에요. 이에 반해서 유치권에서는 유치권의, 즉 담보물권의 성립 요건이죠. 그렇죠? 변제기 도래라는 것이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변제기 도래라는 역할이.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는 채권 발생할 때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겠다는 특약이 없었어야 합니다. 유치권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어야만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만약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을 해버리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결국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유치권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배제 특약을 해버리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게 만들 수 있고, 유치권이 배제 특약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유치권 성립시켜볼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것의 의미가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임의 규정의 성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요 5번,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치권이 성립한다. 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꼭 해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이 이렇게 해서 성립하면 그 효력이 뭘까? 자, 효력은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로 해결하겠죠. 효력. 자,
유치권자의 권리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유치적 효력이죠. 유치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누구에게도 당의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계속 점유가 가능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반환 청구에 거절권이 인정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유치적 효력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요. 경매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당의 목적물을 또 간이 변제 충당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해요.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는데요. 즉 간이 변제 충당이란 것은 법원을 통해서 당의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겁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하니까 법원에 가서 판사님, 내 이 유치물의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제받을 채권액에서 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정산해서 돌려줘야 할 돈이 있으면 돌려줘버리고 내가 소유권 취득해 버리랍니다. 이게 이제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그래요. 이거 간이 변제 충당권은 반드시 경매처럼 법원의 경료가 필요하죠. 법원을 통해서 합니다. 다만 간이 변제 충당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 사전 통지. 야, 이행해라. 빨리 채무 갚아라. 안 갚으면 내가 법원을 통해서 이 목적물을 내가 소유권 취득하란다. 라고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런 하에서 간이 변제 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경매권과 간이 변제 충당권을 통해서 사실상 심리적 압박이 들어가죠. 그죠? 이걸 통해서 사실상 우선 변제가 실현될 수 있죠. 다만 이 경매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우리 민법상에 법률상 우선 변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 이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압박이 심리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 변제는 받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법적으로 우선 변제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제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이해를 잘 해주셔야겠어요. 경매권 그리고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다. 그 다음에요. 과실 추측권이 인정된다는 것, 이것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유치권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에 관하여 과실 취득할 권리가 있다. 과실 수취권. 다만 이 과실 수취권의 의미는요, 발생한 과실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변제 충당에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서 과실 취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과실이 이 열매가 말이죠. 과실, 열매가 만약에 물건인 과실이라면 이것은요, 경매를 통해 가지고 금전으로 바꾼 다음에 그 대금을 변제 충당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과실 자체를 소유권을 취득해버려라 라는 것이 과실 수취권이 아니라 과실이 물건이면 그것을 경매를 통해서 금전으로 환가한 다음에 그 금전을 가지고 자기 채권에다가 변제 충당하라. 이런 목적으로 하는 과실 수취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변제 충당하는 방법은요, 이자가 있으면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그대로 남으면 그때는 원본에다가 충당한다. 충당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본, 이자 순서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게 변제 충당인데, 이러한 변제 충당을 뭐라고 하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충당하는 방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법정 충당 제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요. 이 변제 충당은 바로 법정 충당의 모습으로 실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과실 수취권이죠.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유치권자는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냐 하면, 유치권자는 그래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해요. 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요. 원칙은 오히려 사용권이 없다가 원칙이에요. 없다.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부정입니다. 부정. 이거부터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치권자 유치물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냐? 그것은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채무자가 승낙하거나 채무자 승낙하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당의 유치물의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즉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전제하에 사용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내용이죠. 사용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이런 전제하에만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유치권자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유치물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비용 상환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게 인정되죠. 그 다음 여섯 번째요. 물론 별채권이 인정됩니다. 이 별채권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는 권리입니다. 파산됐을 때 채무자가 파산재단을 형성해서 모든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금전으로 바꾸어서 모든 채권자를 다 모아서 변제를 비율별로 나누어서 줘버리죠. 그리고 나머지 변제 못한 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파산의 제도죠. 다만 유치권자처럼 당의 채무자의 재산을 유치하고 있을 때는 이것은 파산재단에 바로 집어넣지 않겠다는 것이죠. 별도로 유치권자가 먼저 변제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남는 나머지를 거기에 파산재단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별도로 계산하자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파산법상에 있다. 파산법상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뭐예요? 유치권의 권리로서는 유치권자에게는 이러한 6가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유치권자의 의무는 뭘까? 유치권자의 의무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관해야겠죠. 이걸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해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서 다루어라 하는 거죠. 자기 물건처럼 보관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는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 당의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담보 제공 금지입니다. 금지. 당의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다. 다만 여기에 예외가 뭐예요? 허용되는 경우가 바로 채무자 승낙이 있으면 돼요. 승낙 하에는 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즉 채무자 승낙을 받았다면 사용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 줄 수도 있고 담보 제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채무자와 소유자, 즉 유치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이 채무자가 아니라 소유자라고 해석해야겠죠.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의무를 만약에 유치권자가 위반하면, 이것을 위반하면 이때는 채무자는 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해서 바로 소멸시켜 버릴 수 있다. 유치권 소멸 청구권 행사해서 즉시 유치권을 소멸시켜 버린다. 이게 바로 위반에 대한 효과, 제재입니다. 그죠?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면 유치권 인정할 수 없죠.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요,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했으니까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바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여기에 청구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냐 성격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하는 즉시 소멸 효과가 즉시 소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놓으세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럼 바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바로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유치권에 관한 내용 일반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540페이지에 가면 유치권 소멸의 특유의 소멸 원인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유치권 소멸 청구에서는요. 이것은 유치권자가 의무 위반하면 이거였죠.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하면 채무자가 즉시 소멸시키기 위해서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걸 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 소멸시켜 주시고 내 다른 담보 이거 제공할 테니까 좀 유치권 소멸시켜 주시죠. 그 물건 돌려주시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 법적 용어로서는 대담보 청구라 그래요. 이렇게 대담보 청구를 통해서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다만 이때 이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라 순수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때는 유치권자가 승낙이 있으면 승낙하에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이것은 유치권자의 승낙을 전제로 해서 소멸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죠? 내가 다른 담보 제공해 줄 테니까 유치권 좀 소멸시켜 주실래요? 라고 순수하게 청구, 부탁해 보는 거죠. 이때 이제 유치권자가 좋습니다. 내 그 담보 받고 이거는 내가 돌려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소멸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게 유치권자의 의무, 자신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하는 거 하고 대담보 청구로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 소멸 청구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죠? 이것은 순수한 청구권이고 여기는 그래 형성권으로서의 청구권이다. 그죠?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치권을 소멸하는 것은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는 물건을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소멸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유치권자는 유치물 반환 청구를 못해요. 이때는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한 순간에 유치권을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유치권에 의한 유치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요. 뭐로 해야 되냐? 우리 민법에요. 점유권에 의한 점유물이 침탈당했을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죠. 점유권자는 그죠? 그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유치권자도 점유권자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죠?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의한 점유물 반환 청구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면 그 점유물을 회수하면 유치권이 그대로 존속한 걸로 인정해요. 따라서 유치권이 침탈됐을 때, 즉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침탈당했을 때는 유치물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유치권의 발생 요건과 유치권이 있는 데서 때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소멸 원인에서 중요한 유치권 소멸 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유치물 점유의 상실, 이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질권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